기관과 그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등기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를 하는 데이기만 하면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자, 등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 업무만 처리하면 이름이 등기소가 아니어도 지방법원이든 또는 지원이든 또는 등기소라고 하는 게 있던 실제 등기 업무만 한다면 이런 걸 전부 다 등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천이나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등기소라고 하는 건물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송파에 가면 송파 등기소, 강남 가면 강남 등기소, 구별로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남인천 등기소, 서구 인천, 서인천 등기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수도권을 벗어나면, 거기는 나머지는 이제 등기소라고 하는 게 보통 없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는, 그 남춘천역 앞에 가면, 춘천 지방법원이 있는데, 이 춘천 지방법원 안에 가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원주 같은 경우가 이제 춘천지방법원 밑에 있는 원주지원이 있는데 원주지원에서도 등기과가 있으면서 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름이 지방법원이든 지원이든 등기소는 상관없이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면 다 등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원 가서 등기하잖아요. 원주는. 그죠? 그래서 이런 데가 다 등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누구냐면 등기관은 법원 공무원 중에서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조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법원직 공무원을 보게 되면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직렬이 있기 때문에 등기사무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주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주사부가 있습니다. 주사 있게 되고, 주사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서기부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9급 공무원이고, 8급, 그 다음에 7급, 6급, 5급, 4급 공무원이죠. 그래서 법원직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는데, 9급 합격하면 서기부가 되는 거예요. 행정직 서기부가 되는 겁니다. 8급이 되면 서기, 그 다음에 7급 주사부, 6급 주사, 김주사, 이주사 할 때 그 주사. 그래서 술 먹을 때 부리는 주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등기관은 요 4급에서부터 주사부, 서기나 서기부는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너 내일부터 등기관 해라.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 내일부터 네가 등기관 해라.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데를 등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중에서 되지만 7급 별로 없어요. 등기관은 주로 다 5급이에요. 5급 대부분 다 5급. 그래서 사무관급에서 다 주로 등기관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아야지만 등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가 등기관이다. 이러면 틀리죠? 등기소 가봤죠? 원주지원 그 등기과 가봤을 거 아니에요? 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더냐고. 은행처럼 생긴 은행하고 비슷해, 은행하고.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도 이제 이게 바가 있어, 바가 있고, 여기 이제 아가씨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은행 여직원들이 앉아있죠. 그래서 이제 통장 만들러 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예? 카운터는 그 카페에서 계산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있고, 이 여직원들이, 은행하면 여직원들이 앉아있고, 요 뒤에 이제 은행 대리들이 있게 되고, 이제 지점장은 요 제일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훑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점장이 있습니다.
은행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 받고 통장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이 아가씨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네? 물론 은행원인데 텔러라고 텔러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서 여기서 이제 통장 만들어가면 통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서 원래 넘겨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지점장 업무를 대리한테 넘겨나가 두 장을 넘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면 대리가 두 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처럼 생겼으면 등기관은 어디 있느냐면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주는 앞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국업 공무원입니다. 법원제 국업 공무원들에서 이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 떼어주고 접수받고 하는 사람들은 등기관이 아니에요. 등기관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컴퓨터만 처리하지 뭐 일반인 상으로서 무슨 뭐 이렇게 등본을 떼어주고 이런 건 안 해요. 여기서 컴퓨터에서 등기만 입력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업 공무원들이라서 옛날에 시험에 나오기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은 모두가 등기관이다.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업등이고 등기관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등기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관이 기록하는 게 등기인데 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니까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등기부는 우리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기록을 하나씩을 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등기 기록은 세 개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표제부와 그다음에 갑구하고 을구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등기부도 볼 줄 모르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 공부했다면서 등기부도 볼 줄 모르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157페이지에 보면 토지 등기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자 어떤 토지에 대한 거냐 보게 되면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토지에 대한 겁니다. 자 토지 고유번호가 붙어 있게 되고 먼저 표제부가 위에 나와요. 표제부는 토지의 표의사항을 증명합니다. 표시번호 1, 전2 되어 있고요. 접수 2013년도 5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토지로서 지목대 건축물 보지고 면적은 357제곱미터의 토지이다. 이런 걸 적고 나면 표시번호의 자리에다가 번호를 1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부동산의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에 보니까 갑구는 수익권에 관한 내용을 적는데 순위번호 1번에 수익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 2013년도 7월 6일 접수번호 65,762호 등기 등기를 하는 원인은 2013년도 5월 6일 매매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자는 서수연이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하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권에 관한 내용은 갑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을구를 보면 수익권 이외의 권리는 무조건 을구에 있는 건데 순위번호 1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소에 접수하기를 2012년도 12월 4일 접수번호 73,303으로 접수를 했고 이 등기를 하는 원인은 2012년도 11월 3일 건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5억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건저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저당이라는 게 있고 건저당이 있는데 이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면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걸 적는데 이건 이제 빌린 돈의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보통 한 토지 같으면 한 120% 정도를 빌려준 돈의 120%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채무자가 허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빌려다냐면 신한은행 가가지고 빌린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서울특별 중구 남대문로 81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가서 신한은행에 가서 이걸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등기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내면 뭐냐면 그러면 허진이가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에 얼마를 빌렸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를 빌린 거예요 이게? 등기부를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보통 채권 최고액은 아까 있잖아요. 120%를 잡는다 했잖아요. 120%가 5천만 원이니까
실제로 빌린 돈은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는 얼마가 되냐? 얼마 빌린 거예요? 산수 아니 산수. 대충 얼마 빌리겠어요? 대충 20% 더해진 금액이니까 5천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니까 대충 얼마 빌리겠어요? 한 4천 한 800? 그 정도 빌린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든지 그러면. 대단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실제 빌린 돈은 한 4,200만 원, 아니면 1,8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빌리고 4,800이 아니라 3,8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3,800 정도 빌리고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빌렸구나.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얼마 빌리고 지금 1,200, 5,000이 잡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권 이외의 권리는 이렇게 일부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간단한 등기부를 하나 본 겁니다. 표제부에 뭐가 적고 갑구에 뭐가 적고 을구에 뭐가 적혀있느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토지 등기부를 우리가 본 겁니다. 자 이제 등기부를 떼보면 이제 오늘 집에 가거든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뛸 수 있는 거니까 열람하면 되는 거니까 인터넷 그 등기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 주소만 치면 그러면 치고 들어가면 공인인증하고 들어가게 되면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띄워봐요,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가 나왔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수 있겠죠, 등기부 보면. 무슨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알 수 있겠죠? 좀 여기 본 내용 중에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거기 적혀있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소유자는 서수연인데 채무자가 왜 혜전이냐? 허진의 부인이 서수연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돈 빌리는데 부인 명의의 건물을 주당 잡힐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또는 아들이 돈 빌립니다. 딸이 돈 빌립니다. 아들이 돈 빌렸는데 엄마가 저희가 살고 있는지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주당 잡힐 수도 있는 거야. 보정 서준 거 보정. 서수연 씨가 보정을 서준 거죠. 보정을. 돈을 허진이 빌리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더 빠르죠. 그러면 지금 서수연이가 지금 서수연이보다 먼저 있는 소유자가 허진이한테 주당을 잡힌 거예요. 서수연 씨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등기를 보고. 또 궁금한 거. 내가 이동하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아닌데? 질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 그럼 그거 말고 다 이해돼요? 전이가 뭐냐? 그 질문이 나와요. 전이가 나오면 뭐냐? 그건 이제, 전이가 뭐냐? 이런 게 나와요. 이걸로 해요. 전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등기부를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등기부를 썼어요.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는 게 흔해 빠졌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원래 찌리궁상인 나라다가 우리나라가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5,000년 유구한 역사다. 이건 하여튼 뻥입니다. 뻥 제가 볼 때는. 5,000년. 20년 전에도 5,000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 전에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50년 더 지나도 5,000년이라고 할 것 같아요. 5,000년 유구한 역사라고 하는데 유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조 터지고 살았어요. 주변에 기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과 최근에 한 40년 정도가 5,000년 역사 중에서 제일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시기예요. 지금이 5,000년 동안 우리가 조 터지고 맨날 주변 애들한테 조 터지고 살았어요. 5,000년 동안에 거의 한 4,800번 정도를 주변 애들한테 조 터지게 하면서 전쟁을 보면서 침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4,790번은 중국에서 쳐들어왔고 한 10번 정도가 일본에 쳐들어온 건데 우리가 최근에 일본한테 조 터졌기 때문에 최근에 얻어맞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싫어하는 거지. 사실은 중국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물건 팔아먹는다고 중국에서 헬렐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이 더 무슨 그거 하는 애들이니까 미국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중국한테 굉장히 무시당할 거예요. 이 중국 애들 본성 자체가
중국 그 대국주의 본성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뜯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눈치 이렇게 하는 거지. 없으면 완전 생무시로 갈 거예요. 대한민국 정도는. 대국주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이 언제 잘 살았는지,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980년도 정도부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찌리 공산이 얼마나 못 살았으면 필리핀에서 쌀도 보내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진짜 불쌍하다. 밥도 굶고 사니까 보태주자 가서 쌀도 보내줬어요. 쌀도. 얻어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살기 불과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나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한류니 어쩐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잘 살기 전에 불과 얼마 안 돼.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하나 빠졌지만, 이게 보급된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얼마 안 되죠. 그죠? 우리 옛날에 그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도 하나 빠졌지만, 이전에는 삐삐만 차고 다녀도 엄청나게 좀 괜찮은, 좀 사나보다 이랬던 거 옛날에. 삐삐 알아요? 차 봤어요, 다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삐삐 처음 나왔을 때, 허리에 차고, 도산에서 공부할 때 앉아있으면, 일부러 진동을 안 하고 삐삐 이렇게 해놔요. 그 도산 한 200명 있는데 삐삐 차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없을 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일부러 삐삐 소리 내는 거. 그러면 그리고 전화하라고 그러죠, 밖에서. 삐삐 소리 듣고 나오면, 쳐다봐야 이렇게 당했어야 돼요. 핸드폰 나왔을 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무전기 같은 게 나왔는데, 이때 핸드폰 하나, 007 가방에 넣어다 이랬더라고요. 핸드폰 나오는데, 그때 핸드폰 하나가 300만원씩 뭐 이렇게, 007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통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도요, 컴퓨터 많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등기부가 다 종이로 돼 있어요, 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2001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부터 잘 살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그 전에 많이 보급되어가지고요. 이제 등기부도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가 아니라 이 컴퓨터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 등기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인감증명 한 통 떼려면 인감증명 써내면 그 떼주는 사람이 주소 적 들고 가가지고 책 중에 책에서 뽑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비닐 안에 담겨있는 종이를 하나 빼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줬잖아요. 다 종이로 돼 있다. 종이로.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하지만 그러니까 등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로 돼 있는 등기부를 쓰다가 이제 컴퓨터로 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수십 년 동안 써왔는데 종이로 만든 걸 써왔는데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 이제 컴퓨터 등기 업무를 처리하려면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옮겨 적어야 되죠. 입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다가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옮겨 적는 것을 이걸 이기한다라고 하는데 컴퓨터에 옮겨 적는 것을 우리는 전산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로 되어 있는 걸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요. 적을 때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쓰던 등기부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적어, 여기다가. 다 못 적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등기가 1번, 2번 뭐 쭉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효력이 있는 등기만 옮겨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에 수익권 보전, 뭐 수유자 가압되어 있고요. 2번에 수익권 이전, 매매 수유자를 이렇게 있으면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이죠. 이걸 다 옮겨 적으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냥 현재 효력이 있는 요것만 옮겨 적어요. 요건 안 적어요, 여기다가. 너무 많으니까. 요것만 옮겨 적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전산등기부에다 이렇게 옮겨 적는데, 옮겨 적으면서 수익권 이전, 매매, 수요자를 적어요. 그리고 번호를 1번 붙이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난 다음에 이게 전에 사용하던 종이로 되어 있는 등기부에서는 이게 2번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전에 사용하던 등기부에서는 순위번호가 2번이었던 건데, 옮겨오면서 1번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오른쪽에 끝에 보면 부동산행위법 177조 6제1항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7월 25일에 컴퓨터에 옮겨졌다. 전산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이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전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갑구의 순위번 일반의 소유, 그래서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는 원래는 보존 등기인데 여기 1번인데도 소유권 보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잖아요. 원래는 1번은 무조건 보존이어야 되는데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1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지만. 그래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6일 매매를 해가지고요. 소유자가 서수연이가 되었는데 을구는 2013년도 서수연이가 왔는데 그러면 지금 건재당은 2012년도니까 이 옮겨 적은 2번이 아니라 요 앞에 있던 이 사람이 이 허진이었던지 뭐 아니면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재당이 먼저 설정되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왜 없어져요? 건재당이 없어졌어요. 이건 절대로 안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안 없어요. 왜 없어요? 10명이 옹매가도 안 없어집니다. 돈 안 갚으면 안 없어요. 밑에 100명이 와도 안 없습니다. 100명이 안 없어요. 돈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허진이었다. 만약에 1번이 허진이었다. 이가 서수연이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서진, 여기가 서수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신한은행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건재당이 건재당이 들어오고 이게 신한은행이 지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으면 이 상태에서 끝까지 만약에 허진이 돈 안 갚으면 신한은행은 경매를 해버리면 이 건재당권보다 서수연 등기가 뒤에 있죠. 서수연 소유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경락인이 소유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주 쉬운 예를 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쉬운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잘 봐요, 그러면. 지금 종이로, 전이에 대한 설명은 알겠죠? 무슨 말인데요? 전이는 됐고, 그럼 잘 봐요. 전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봐요. 자, 1번의 소유권에 대해서 최초의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소유권 보존, 소유자, 예를 들면 허진, 이렇게 갑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허진일 때, 허진이가, 자,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신한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한은행 명의의 이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최고의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구에 이게 들어와 있어, 을구 1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허진이가 이걸 팔아요. 서수연이한테 팔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서수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런 예예요. 이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이 예를 들면 이게 토지인데 이게 시세가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 그러면 서수연이가 이걸 살 때 등기부를 떼어보겠어요? 안 떼어보겠어요? 떼어보겠죠?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신한은행의 채권 최고의 5천만 원이 건재당에 잡혀있죠. 그러면 서수연이가 이걸 살 때 허진이한테 2억을 다 주겠어요? 아니면 1억 5천만 주겠어요? 1억 5천만 주는 거예요. 1억 5천만. 1억 5천만 주거나 아니면 허진이한테 2억을 다 주면서 이걸 네가 꼭 말써야 된다. 라는 걸 확답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까버리고 아예 그냥 제일 간편한 만큼은 서수연이가 까버리는 거예요. 까고 1억 5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수연이가 5천 줄 걸로서 이걸 갚아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진이가 그게 아닌데 내가 없앨 테니까 이 사람이 없애면 상관없어요. 내가 없앨 테니까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달라. 라고 해서 이걸 줘요. 믿고 줬습니다. 서수연이가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걸 안 갚았습니다. 서수연이는 이걸 지울 이유가 없죠. 그럼 이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돈을 허진이가 안 갚으면 신한은행은 경매를 해버립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이걸 예를 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해요. 경락을 합니다. 언제부터 갑이 주인 된다고요? 경락대금을 완납을 하면 경락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락이나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게 되면 이게 갑이 경락을 받으면 자, 3번에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서수연이가 오히려 권리를 날려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재당이 이 소유권보다 빠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제일 간단한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건 일반 등기부고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할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중개사무실을 올해도 이제 얼마 전에 시험을 보고 이제 12월 달 되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럼 연수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자기가 중개사 사무실을 차릴 거예요? 아니면 남 밑에 가서 몇 개월이라도 배울 거예요? 남 밑에 가서 6개월이라도 실무를 쌓을 거예요? 남 밑에 가서 안 배우고 사무실 차리면 안 돼요? 그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배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배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실장 노릇이라도 몇 개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게 되면요. 어디 가서 중개사를 하고 싶어요? 저 밖에 나가서 저 문막업 쪽에 국도변에 여기다가 가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토지를 중개하고 싶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여기 방옥동 같은 데서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서 중개사 사무실에 해보고 싶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하고 싶어요. 대부분 다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 좀 큰 단지 있잖아요. 큰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중개사는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택가라든지 또는 조그만 아파트 몇 개 없는 그런 데에 있는 중개사무실은 불경기고 자기 능력이 떨어지면 쫄딱 망해요. 그래서 문 닫는 중개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만큼 많이 망가고 지고 이게 또 많이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그다음부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지어도 누군 돈을 벌고요, 누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게 이제 아파트 가능하면 큰 게 좋아요. 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제 중개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런 경우는 불경기여도 아실대로 안 망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중개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아파트 등기부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아파트 등기부를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등기를 보는데요. 자, 아파트를 하나 봐요. 여기 자, 지금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지에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프로지오 101동이 있게 돼요. 자, 101호, 102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158페이지를 펴놓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프로지오 101동 이 한 동을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 건물. 그 다음에 이 101호, 102호, 1101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는 구분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하나의 건물을 구분 건물, 101호를 갑이, 102호를 을이 소유하는 것을 구분 건물, 이 101동을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모여 있으니까 집합 건물이다라고 법률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중개를 할 때, 아파트를 살 때 101호, 102호, 103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을 사요? 아니면 한 동 건물인 집합 건물을 사는 거예요? 네? 구분 건물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동을 다 사버리는 게 아니라 101호, 102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 하나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부동산이니까 이 구분 건물, 다시 말해서 101호, 102호, 103호 이 하나하나를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101호, 102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 마다마다에 관해서 표제부와 갑구하고 을구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부에 있으면서 101호에 대해서도 표제부가 끌고 102호도 표제부가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다른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표제부가 끌고만 있는 건데 아파트는요, 이 전체 건물, 즉 집합 건물, 이 101동이라고 하는 한 동 건물 전체 건물에 대해서도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표제부가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만약에 1101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띄면 101동 표제부하고 전체 동 표제부하고요. 그다음에 1101호의 표제부 갑구월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갑구월구는 똑같은 거니까 아까 본 거랑 이 두 개의 표제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럼 이제 158페이지 보면 자, 구분건물 등기로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표시번호 1번은 역시 접수 2013년도 10월 7일 이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57호의 1번 뒤에 한 필지. 이 말은 두 개의 땅을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7번지 말고 또 하나의 땅, 두 개 위에 아파트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가 있느냐? 자, 새로운 아파트 제101동에 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아파트 제101동은 건물 내역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슬래브 지붕의 17층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붕은 슬래브 지붕하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죠. 네? 지붕에는 슬라버 또는 슬래버 지붕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죠. 지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슬래버라고 하든 슬라버라고 하든 영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슬래버 지붕은 어떤 지붕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붕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게 슬래브 지붕이고 슬레이트 지붕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옥상이 있는 게 보통 슬래버죠. 슬래버. 옥상이 있는 지붕이 슬래버가 되는 거고 옥탑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슬래버 지붕이고 이게 슬레이트 지붕이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니까 슬래버 지붕입니다. 그래서 17층짜리 아파트는 이걸 바꿔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강의 듣는 분이 한 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요즘에 이제 지금은 그럴 시기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여자분인데 집에 가서 남편이랑 뭐 얘기하다가 이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이게 그 슬레이트고 이게 슬래버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학원에 듣기를 분명히 이게 슬래버고 이게 슬레이트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닌데 이렇게 되면서 둘이 싸웠대요. 그래서 요까지 교수님 다음 주에 와가지고 교수님 그때 우리 남편이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고지를 부리는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한참 싸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게 슬래브 지붕이고 이게 슬래브 지붕이에요. 그래서 자, 슬래브 지붕은 17층의 아파트로서 1층 면적 5층, 1층, 2층, 층별 면적이 쭉 해서 17층까지 점점점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17층까지 해서 각 층별 면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동 전체 건물 표제부 이게 나오고 그 밑에 보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을 그 밑에다 적어요. 아파트 등기부는 집에 가서 등기부를 한번 떼어봐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자기 집 등기부를 꼭 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표시번호 1 다음에 자 깔고 앉아 있는 땅이 두 개의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두 개의 땅에 대해서 이제 1년번호를 붙인 겁니다. 첫 번째 땅은 양천구 목동 157호 1번지 태 면적 5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두 번째 땅은 양천구 목동 157호 2태 1만 제곱미터 이 두 개의 땅 위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예요. 단지가 있으면서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을 그 밑에서 적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1동 표제부고 그 다음에 101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와 있습니다. 구분 건물을 다른 말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를 보니까 밑에 표시번호 1 되어 있고요. 2013년도 10월 7일 건물번호 7702호. 네?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85제곱미터의 아파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제곱미터니까 몇 평이에요? 네? 한 평이 3.3 대충 하면 얼마야? 25평? 24평, 5평이라고 해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아파트가 만약에 이 아파트가 평당
평당 1,000만 원에 분양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에 이게 분양됐다라면 이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네? 이게 25평이라고 보고 이게 평당 1,000만 원 분양했습니다. 얼마야? 이건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자, 잘 봐요. 자, 여기 이제 102호 전유 부분이라고 702호라고 하는 것에 대한 702호에 대한 내용가 나와 있는데 702호의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데 25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것은 25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요. 실제로는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 702호의 그 전유 면적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32평짜리를 샀을 때 실제로 그 등기부를 떼보면 내가 산 702호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7평은 어디 갔느냐 하면 공용 면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32평을 해서 평당 1,000만 원 분양을 3억 2천에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사는 집은 25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7평은 어디 갔냐면 7평은 공용 면적으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에 2평을 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주차장 2평.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매매 목적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하실이라든지 또는 복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것 한두 평. 이렇게 해서 공용 면적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02호는 공용 면적을 뺀 701호 그 자체에 대한 면적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25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32평쯤 되는 그런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집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면 어디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를 알고 있는데 떼어보면 가서 이 면적을 계산해보면 실평수가 나와요. 그래서 실평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 건물 주인이 만약에 101호 주인이 갑입니다. 갑은 이 101호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봐요.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땅 주인이 A인데 A 땅 위에다가 B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A의 땅 위에다가 B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집주인이 누구예요? B죠? B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B가 A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A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B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철거해. 누가 네 맘대로 내 땅 위에다 건물 지라고 그래서 철거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은요,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걸 하려면 건물의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철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01호 주인은 101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땅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대지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지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1호 주인이 갖는 대지권이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표시해가지고 대지권 종류 1, 2 소유권 대지권이 이렇게 나와요. 1, 2는 뭐냐면 1은 그 위에 있는 양천구 목동 157의 1태고 2는 양천구 목동 157의 2태. 이게 1번, 2번 그 번호가 들어온 거예요. 번호가. 무슨 말이 되죠? 그 위에 있는 번호 1번. 1번 땅, 2번 땅에 대해서 1번 땅, 2번 땅에 대해서 이 아파트 702호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지권으로서. 대지에 대한 권리로서 소유권을 가지는데 혼자서 아파트 부지를 다 가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101호 주인이 나머지 아파트 주인들이랑 나눠서 가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지느냐. 대지권의 비율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6만 분의 120만큼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 주인들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또 6만 원 왜 나왔느냐 하면 이 두 개의 땅의 면적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6만이 나오죠. 그래서 6만 분의 120이라는 지분을 가집니다. 120이라는 지분은 이 사람이 갖는 아파트 평수, 이 평수에서 보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 단지에 살고 있는 모든 아파트의 평수를 더해가지고 지분을 환산시킨 겁니다. 120을. 그래서 이 사람이 갖는 지분이 12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대금 비율을 가진 겁니다. 6만 분의 120이면요. 이 대지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3억이라고 하면 너 아파트 3억 주고 샀어 이렇게 하잖아요. 3억 주고 사면 실질로 이 아파트 가격은 1억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이 대지권 가격이 2억인 거예요. 대지 가격이 2억인 거서 이 아파트는 건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지권이 중요한 거예요. 대지권이. 그래서 땅 가격이 2억이면 2억, 건물 가격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만 분의 120이면 대지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떼어봐요. 떼어보면 대부분 얼마 나오냐면 대지권 비율이 8만 분의 30 이렇게 나와요. 또는 12만 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파트 주인은 땅에 대한 지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 단지 안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대지권 비율이 점점 작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더 싸요. 그런데 대지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 아파트는 덤성덤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평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대한 지분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건물 가격이 아니라 이 대지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제부가 되어 있습니다. 101호 표제부, 702호 표제부 이런 것들은 갑구와 월구는 토지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구, 월구는 넣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기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표제부 등기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등기는 표제부 등기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거든 자기 집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떼어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등기부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몰랐기 때문에 등기부 같은 걸 내가 집 살 때 공인중개사 등기 다 됐습니다 이렇게 주면 우리 등기부 권리증하고 이 등기부 등본 하나 띄워주면 우리는 등기부 등본에서 제일 마지막에 내 이름이 소유자로 내 남편 이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다른 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다른 건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그 등기부 그 집 살 때 받았던 그 등기부 받은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파트에서 대지권을 얼마나 가지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건 지금 가장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 기초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아파트 중개하려면 이제 그 아주 상세히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9페이지로 가서 이제 등기 절차 총론으로 합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 말 그대로 이제 등기를 하는 절차를 보는 겁니다. 자, 등기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건데요. 자, 여기는 등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이 3장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쭉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등기가 끝이 나느냐 이 등기의 전 과정을 보는 것이 이 3장 등기 절차 총론이 됩니다. 자, 먼저 등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개시의 모습을 봐요. 등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규제를 보면 1절 등기 절차 개시의 모습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나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방 법 신청이나 촉탁 이외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는 건데 첫 번째 등기는 당사자의 시청입니다. 등기 시청은 사적 자체의 원칙상 등기 시청을 강제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등기의 시작은 원칙이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관공서가 촉탁을 하면 그러면 등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갑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갑아울이 매매를 해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 3억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이 등기를 하려면 등기는 부동산 거래를 한 갑아울이 본인들이 직접 등기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무사한테 한 도시만 원 주고 이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해서요. 본인들이 하거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든 어쨌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면 등기소에서
이 을 앞으로의 등기를 하는 그 절차가 이제 등기소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대행하거나 어쨌든 등기를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해달라고 해야지 등기 주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등기가 시작되는 만큼은 관공서가 촉탁을 해서 등기가 시작됩니다. 자, 촉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촉탁. 관공서의 촉탁이 나와 있는데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촉탁. 목탁은 들어봤지만 촉탁은 못 들어봤다. 못 들어봤어요? 촉탁? 들어본 사람도 있죠? 촉탁. 촉탁이라는 것은 관공서가 다른 관공서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 이게 촉탁입니다. 관공서가 다른 관공서에다가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촉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을이 누구냐면 을이 사람이 아니라 을이 원주시가 됩니다. 원주시에서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2만 평 규모의 토지를 취득을 해요. 원주시하고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주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주시장이 법정 대리인 되어서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자, 원주시에서 예를 들면 33억을 주고요. 이제 갑으로부터 앞으로 소유권 인정이다. 원주시 앞으로의 소유권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런 경우 원주시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원주시장하고 갑이 또는 대리인 법무사가 원주 지원에 가서 원주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소 주로 이제 방문시청 아니면 전시인데 방문시청 신청을 해야 되는 등기소에 가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시와 같은 관공서의 경우에는 요 등기하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원주시장은 요 말고도 할 일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공서의 편의를 봐줘가지고요. 굳이 원주시장이 등기소에 직접 와서 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이 원주시가 원주등기소에다가 있지, 갑의 토지를 우리가 이번에 취득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등기 좀 해줘 라고 관공서인 원주시에서 이 원주등기소라는 관공서에다가 등기해달라고 부탁 촉탁하는 거예요.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이 원주시 앞으로 되는 이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는 이렇게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을 하면 이제 등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촉탁을 하면 등기가 진행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감유하고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감유라는 말은 들어봤죠? 가처분이라는 말도 가처분을 많이 들어봤어요? 감유를 많이 들어봤어요? 감유. 그래서 근데 가처분이라는 말도 들어보긴 했죠. 감유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유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감유,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유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을 환가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존할 목적으로 미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존제도이다라고 무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뭐냐 보면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권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계정물이 멸실 처분되는 등 법률상 사실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정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존처분이더라고 해서 더 어려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채권자가 하는 게 감유나 가처분인데 감유는 돈 받을 채권자가 하는 것이 감유가 됩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물건을 받을 것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돈 받을 것 있는 사람, 채권자가 하는 것이 바로 감유. 부동산 받을 것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건물이 있습니다. 갑명의로의 소유권 등기가 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2천만 원. 이게 3억짜리 아파트예요. 자, 2천만 원 빌립니다. 그러면 이제 큰 돈 빌리면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큰 돈이 아니라 그냥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빌리는 거니까 그냥 차용증만 쓰고 그냥 2,0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갚기로 한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갑이 돈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돈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돈 안 줍니다. 그러면 어른 돈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이 돈을 받는 방법은 이 건물을 경매를 해가지고 갚으면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 돈 갚아야 될 채무자가 끝까지 돈 안 갚으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해서 여기서 2,000만 원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매를 하려면 판결을 얻어야 됩니다. 판결을. 그래서 경매를 하려면 갑을 상대로 해서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갑은 을한테 2,000만 원 갚아라라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는 사이에 갑이 부동산을 딴 데 팔아버리거나 명의를 넘기거나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을이 이 소송 제기할 때 먼저 앞서 법원에다가 내가 소송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게 처분을 금지시켜달라. 처분 금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두면 갑이 이 건물을 가압류라거나 가처분을 해두면 갑은 이걸 이제 함부로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딴짓 못하게 처분 못하게 채권자가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인데 이 중에서 가압류는 아까 했죠. 돈 받을 것 있는 똑같이 둘 다 처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압류는 돈 받을 것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가처분은 부동산 받을 것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 뭘 하겠어요? 어른 가압류 하겠어요? 가처분 하겠어요? 가압류를 법원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를 시청을 해서 이 가압류가 등기부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자 등기부상에 만약에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순위번호 4번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순위번호 5번에 가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 등기원인,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되어 있고요. 받을 돈이 얼마예요? 4,000만 원. 받을 사람이 가압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덕만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 이 사람 돈 받을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인이 돈을 다 줬어요. 그럼 매수인이 돈 주면 매도인은 뭘 넘겨줘야 된다고요? 권리증 같은 걸 넘겨줘야 된다 했죠.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이 돈 줬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권리증을 안 넘겨줘요. 아무리 넘겨달라고 해도 안 넘겨줍니다. 하는 낌새를 보니까 이중매매 할 것 같기도 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넘겨달라고 말로 해도 안 넘겨주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넘겨달라 소송 제기합니다. 근데 수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죠. 수송하는 그 기간 사이에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리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버리면 이중매매가 된다 했죠.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주인 되어버려요. 그래서 수송하는 사이에 시간 걸리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때문에 어른 수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수송보다 먼저 법원에다가 내가 수송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부동산을 딴 데 못 팔아먹게 해달라고 처분을 못하게 해달라고 처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채권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갑한테 돈 받을 것 있는 게 아니라 물건 받을 것 있는 사람이죠. 부동산 받을 사람이지 돈 받을 사람이 이긴 돈 받을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채권자는 돈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는 자, 다시 말해서 물건을 받을 것 있는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감유가 아니라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 시행을 하게 되면, 자,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1번, 갑이 만약에, 갑이 1번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요, 그 밑에다가 2번에, 순위번 2번에 가처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피해보장 권리로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지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 이만주,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가 나와 있게 되고요. 이제 이 부동산 금지가 됩니다. 딴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등기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 놓고 수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유와 가처분은 둘 다 채권자가 하는 건데, 돈 받을 사람이 하는 것이 감유, 부동산 받을 사람이 하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이라도 친한 사람한테 돈을 한 1,000만 원 좀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띠먹혀 봐야, 그러면 본인이 뭘 하게 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감유를 하는지 가처분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감유하고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보면 개념만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와서 예외로서 예외도 있습니다.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진행이 되고, 촉탁해도 등기소에 등기가 진행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걸로 좀 내버려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등기가 절차가 시작되려면 당사자가 대부분 다 당사자가 이제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어쨌든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면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게 이게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원칙 중에서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되면 신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 2절에 자, 등기 신청 행위 및 등기 신청 적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